오늘은 계엄 정국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요즘 정신없으시죠? 예, 좀 어수선하니까 네. 제가 막 발음도 헷갈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기에는 좀 세상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경제가 워낙 불확실해서 정말 많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11월 5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걸로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예. 12월 3일에 이제 계엄 선포 또 바로 해제 그리고 이제 13일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아주 이게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 계엄 및 탄핵 사태가 없었더라도 네, 우리 경제가 별로 그렇게 그럼, 네, 좋지 않았거든요, 전망이. 네. 특히 내년 경제가. 네, 근데 이제 이 계엄과 탄핵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몇 달 가는 정도는 이제 안정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완전한 안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볼 때 내년에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데미지를 준다고 보시나요? 네, 구체적인 수치로 사실 계측하기는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경제가 계엄령 이전에도 사실은 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지고 주식은 잘 못 오르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불확실성 하나가 좀 이제 더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환적으로는 내년도에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소요가 아니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미국의 이 산업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 땅에 공장 지어라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플랜대로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은 금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한 10여 년 정도의 플랜인데 그래서 큰 덩치의 투자가 굉장히 불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땅에서 벌이는 투자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는 알 수가 없죠.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로 아직은 불투명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와 민주당의 산업 정책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몇 달 동안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는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투자가 GDP 계정에 잡히는 투자가 2년 연속 줄어든 게 3번 있었습니다. 그게 97년, 98년도 외환위기 때 그랬고요. 또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습니다. 그 두 사건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기업이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때고요. 근데 2018년, 19년에도 투자가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코로나 전이거든요. 코로나 있었던 2020년은 오히려 투자가 늘었고요. 그래, 저 2018년, 2019년에 줄어든 거는 저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관세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뭔가 이제 돈을 어디다 묻기에 부담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제일 스윙폭이 큰 게 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니 기업의 투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계엄 사태 이후에 또 보여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최근에 3번 대통령 중에서 지금 2사람이 지금 탄핵됐거든요. 그럼 저는 이 탄핵이나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넘지 않아야 될 어떤 레드라인을 한국이 좀 많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탄핵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다른 정권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 탄핵시키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굉장히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많이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금년에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보니까 한은 총재가 그랬던가요? 그 경제 성장률을 뭐 2.1 내지 2.0%로 본다고 그렇게 발표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소비하고 투자, 수출 3가지로 나눠 보면 네. 금년에 증가율이 11월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소비는 안 좋고요. 투자도 부진했고요. 네. 올해 경기 회복은 거의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회복인데요. 네. 근데 저는 올해 경기뿐만 아니라 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은 뭐냐면 이 내수는 계속 안 좋았습니다. 내수를 결정짓는 그 구성 요인은 민간 소비가 있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뭐 정부 지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민간 소비는 최근 한 28개월 중에서 월간 단위로 이제 소비 지표가 잡히는데 24개월이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습니다. 소비가? 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소비 침체의 골이 지금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13개월 마이너스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2년 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비 침체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경제활동한 이후로 최장기간의 소비 침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는 발생하는 원인은 제 생각에는 우리 가계의 부가 너무 부동산에 깔려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집값 올라간다고 내가 집 팔아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은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면 경제가 완전히 부동산에 볼모가 잡혔습니다. 떨어져도 문제지만 돈이 거기로 더 가도 안 되는 쪽이고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건설 투자가 설비 투자 비중보다 높은 몇 안 되는 나라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대규모 건설 투자를 하기 이제 마땅치 않은, 지금 우리는 나중에 그 개발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도쿄나 뉴욕보다 한국이 더 낫습니다. 지하철 같은 거 한국이 훨씬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 건설 투자 사이클이 올 수 있습니다. 낡았으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트럼프가 SOC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네, 이제 한국은 이제 SOC 투자를 할 여력이 없죠.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죠. 거기 돈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 경제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침체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소비 마이너스, 투자, 건설 투자, 네, 설비 마이너스. 투자 다 마이너스.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설비 투자는 플러스인데 전체 투자는 마이너스. 예. 그래서 수출 8% 성장인가? 7월달,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그걸로 지금 2% 성장하고 있는 작년 거죠. 성장률이 1.4에서 올해 뭐 2%된 거는 오직 수출이 이끈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2가지가 겹쳐가지고, 하나는 지난번 2018, 19년에 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똑같은 상황,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저 어떻게 그때보다 될지 모르는데 더 나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60% 어쩌고 하니까. 네. 이렇게 볼 때 투자는 지금 트럼프 관세 플러스 국내 정치적인 변동, 네. 특히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큰 타격이 올 분야가 투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투자입니다. 네. 예, 투자가 제 생각에는 뭐 그 민간 기관이나 아니면 국책 기관이 전망하는 것보다 투자의 감소를 전망한 기관은 없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투자 쪽일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도 이제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한국의 수출이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숫자는 전체 수출 중에 한 25% 중국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나가는 게 한국 수출의 한 10% 이게 오랫동안 그랬죠. 지속이 됐던 건데요.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은 2018년이 피크입니다. 줄어들고 있고 대미 수출은 사상 최고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관세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대미 수출이 흔들렸을 때 받는 데미지가 중국이 버텨줄 때보다 컸다라는 게 수출 쪽의 하나의 불안 요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원화가 약합니다. 이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주가는 돌아갔고 채권 금리도 크게 동요는 없었는데 원화는 1,430원대에서 이제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원화 약세는 한국의 고유의 정치 리스크만을 반영한 게 아니고 위안화가 약하고 엔화도 약하고 특히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저는 인위적으로 전 용인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관세도 올리고 그러면서 수출에 타격받을 것 같으니까 통화 가치를 미리 절하시켜서 나름의 버퍼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중국이 위안화를 약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되게 좀 힘든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보다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하는 기관은 거의 없고요. 증가율의 둔화인데 경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데요. 그럼 성장률이 지금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한 1.8인데 네. 뭐 1.5 밑으로 네. 뭐 떨어지는 게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지금 문제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총 수출 중에서 중국이 25%, 뭐 미국이 한 10% 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이 한 20%, 19%로 내려왔고 네. 미국이 한 18%로 올라가서 거의 비슷해졌죠. 거의 붙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됐는데 미국도 지금 불확실해졌고 네. 중국은 지금 이미 우리가 한 2년째 무역 적자 보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경쟁력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오늘 뭐 이제 조간에도 나왔지만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독일의 폭스바겐도 공장도 줄이고 노동자들 임금도 한 10% 깎았거든요. 이게 다 중국이 약진한데 그래요.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중국 산업들이 너무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국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해외에 덤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중국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가로 이렇게 공사를 피는 경우에 해결책은 네. 위안화의 절상이거든요. 절상이죠. 네, 네. 위안화가 절상돼야 된다고 지금. 네. 그런데 절하가 되고 있잖아요. 나라 간의 관점에서도 중국은 교육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거든요. 예. 뭐 미국에서는 원래 많이 벌었고 한국처럼 중국에서 벌던 나라마저도 이제 무역수익의 역전이 됐는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중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관계가 역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중국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쓰고 또 위안화로 절상을 많이 시켜주면서 다른 나라들이 숨통이 트였거든요. 근데 IMF 외환위기 직전에 94년도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갑자기 절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뭐 원인이 단일 요인은 아니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하하면서 태국 수출 망가지고 한국 수출 망가지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대외 차입이 늘어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동아시아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금 뭐 좀 걱정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랬는데 아까 환율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 계엄 사태 후에 한 40원인가 한 4% 정도 이제 원화가 떨어져서 네. 지금 한 1,340. 오늘 좀 이제 12월 19일 기준으로 또 이제 미국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가깝어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일 지금 크게 지수상에 나타난 것은 환율 상승, 네. 원화 가치 하락인데 네. 그게 우리나라 국내 사태로 인한 뭐 자본이 나갔다든가 그런
정치적인 요인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이기 네.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굳이 따지면은 그 글로벌한 현상으로 보는 요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이후에 보면 중국의 위안화는 굉장히 좀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통화인데 엔화의 절하 강도가 한국보다 원화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이건 정치적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음. 그 동인에는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다른 나라가 이제 그걸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율은 제 생각에는 이 한국적 특수성보다는 글로벌한 보편적인 작동 논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환율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안화 절하만 아니라 그러면 또 일단 환율이 하나 우리 경제 관점에서 내년에 환율이 중요한 요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간 소비가 지난 2년 동안 한 24개월 마이너스일 정도 구조적으로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계 부채의 민간 소비가 억눌렸다 그러면 하느니 금리를 몇 차례 낮춰주게 되면 내년에 민간 소비는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원화가 이렇게 약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건 제 생각에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났던 통화 가치의 변화는 사실 원화 약세라기보다 달러 강세였습니다. 모든 통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했는데요. 저는 내년도에는 미국 경제 자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좀 약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의 재정 수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이 돈을 많이 썼고 저는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역사적으로 레이건 그리고 아들 부시 트럼프 일기 때 다 감세를 해줬습니다. 뭐 공화당의 정책이 부합되는 건데 그들이 감세를 해주는 거는 뭐 정부가 돈 걸어서 하는 것보다 경제 주체가 알아서 하는 게 낫다라는 보수지적 철학이 반영이 된 건데 그들의 철학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정부 지출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레이건이 카터 때보다 돈을 더 썼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오바마 때보다 돈을 더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지출은 못 줄이는데 감세까지 해주게 되면 재정이 나빠지는 속도가 공화당 집권하면 더 커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내년도에는 네.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절하가 않은 미국 경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달러는 강해지기보다 약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예컨대 지금 뭐 7.3, 7.29인데 이걸 뭐 7.5까지 절하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제 생각에는 한국 원화도 강해지기가 어렵죠. 그럼 금리 낮추기도 힘들 걸로 봅니다. 트럼프는 지금 뭐 국방도 늘리고 국방 지출도 늘리고 오히려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커질 것 같은데요. 감세하면서 재정을 늘리니까 적자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더 커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했던 게 70년대 한 4, 5년 약했고요. 또 80년대 후반에 약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5, 6년 약했거든요. 그때가 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면서 달러가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트럼프가 이런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은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는데 하나의 좀 관심 있게 또 흥미 있게 보는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부 효율성위원회라는 데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스크가 하는 좀 돌발성이나 또 다른 측면 추진력을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부 부채가 400개인데 뭐 100개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 미국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로 가면서 재정 지출을 줄이더라도 작년에 내년에는 어쨌든 급격하게 못 줄일 거다라는 생각이 투영돼 있는데 많이 줄이게 되면 제 생각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완화가 되더라도 걱정은 미국 경기가 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12월 FOMC를 하면서 내년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점도표상으로 보면 한 2번밖에 안 할 거야 라는 기대로 미국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미국이 지금의 미국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금리를 못 낮추는 거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7이거든요. 작년에 2.9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올 9월부터는 금리를 낮췄다고 하더라도 작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가 안 꺾였거든요.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거의 GDP의 7%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보니까 경기가 안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미국이 재정 지출을 줄이면 저는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이건 재정 적자가 됐건 경기 둔화가 됐건 내년도에는 저는 미국 달러는 달러 자체의 동의는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 환율은 중국의 의중과 위안화 동향이 한국 원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식의 외환위기를 가는 건 없는 거죠. 저는 그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뭐 4천억 불 정도 됐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는 대외 자산이 이제 순자산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세 받는 건물주 입장이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미국과만 비교하니까 주식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 안 되면 미국 주식 사고 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사실 멀쩡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걱정이 되게 많고요. 지난주에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강등됐습니다. 유로존은 뭐 일본식으로 하면 잃어버린 10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의 경우도 뭐 여러 가지 BOJ가 돈을 많이 풀고 해서 자산시장은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반등했지만 뭐 성장은 거의 제로 성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뭐 다른 나라도 어려우니까 뭐 한국이 어려운 게 괜찮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외환위기는 사실 뭐 한국에 좀 과실이 많았고 한국 고유의 리스크인데 지금은 저는 미국을 제외하면은 많은 나라들이 뭐 독일도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역성장할 것 같거든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란 건 한국이 경제 개발한 이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새벽인가 하여튼 연준이 25bp 네. 내리면서 내년도에는 2번 정도, 네. 그러니까 50bp만 내리겠다고 한 것은 내년도에 경제에 인플레 압력이 계속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얘기했더라고요. 내후년에도 뭐 2번밖에 안 늘린다 해서. 근데 실은 뭐 제 생각에는 내년의 전망도 이제 연준의 행동은 사실 적응적 기대거든요. 올해 시작할 때 연준이 3월부터 금리 낮추실 해서 6번 낮출 거라는 게 연준의 소통이나 금융장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낮춘 거는 이제 9월부터고 또 이제 9월에 50bp 한꺼번에 낮췄으니까 4번 낮춘 거기 때문에 후년의 전망은 제 생각엔 지금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기 둔화를 감내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긴축은 경제의 질서에 있는 후퇴, 연착륙을 용인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맞바꾸는 게 긴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9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비 2.4% 올랐거든요. 10월이 2.6%입니다. 11월이 2.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뭐 2% 중반의 물가면 뭐 탈이 나냐,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 타깃 2%까지 가는 라스트 마일이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흥미있게 봐야 될 포인트는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낮췄거든요. 9월에 50bp를 낮췄는데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직전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3.6%였습니다. 9월에 낮추고 11월 낮추고 12월 낮췄는데 정책 금리는 100bp가 떨어졌는데 지금 10년 국물은 4.5가 됐습니다. 오히려 90bp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 금리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 금리가 미국에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건데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것이고요. 미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가 제 생각에는 경기 둔화보다는 아직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연준이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채권 금리 안에 투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미국 경제가 너무 좋네요. 문제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올해 네. 2023 2.7%요 성장이? 예, 전망치. 올해 시작할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뭐 1% 초반 할 줄 알았는데 이게 2.7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한 7% 갈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재집권하려고 돈을 왕창 풀었나 보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음. 근데 지금 그 3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작년에 4%인데 미국이 7%를 쓴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긴축을 해도 반대편의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을 푸니까 경기가 안 꺾이고 인플레가 안 엇박자죠, 잡히는 엇박자. 겁니다. 그죠? 네, 정책을 연준은 긴축하는데 네. 정부는 재정 적자가 크게 나을 정도로 네. 지출을 하는 말, 그게 엇박자죠. 그래서 내년도 트럼프가 감세를 하면 제 생각엔 역사적으로 더 보면 심해지고. 이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여도 저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뭐 2.1% 성장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2.2? 2.1입니다. 2.1%. 그러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보다 높아요. 그럼 3년째 미국이란 큰 덩치가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건 정말 없었던 일이거든요. 미국은 과열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과열이고 따라서 금리를 빨리 내릴 수가 없고 네. 따라서 고금리 시대는 더 오래 간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는 반응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중국 성장률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뭐 내년도 4.5% 내외의 성장인데 저는 도리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중국 경제가 되게 괜찮을 수도 있다. 괜찮다기보다는 지표들이 안 나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중국도 어쨌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시진핑이 그 리더인데 사실 국민들에게 빵을 이렇게 주지 못하면 그 답답한 공기라는 게 되게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파격적인 좀 금리 계속 낮추죠.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풉니다. 또 3주 전에는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서 중국 경제가 뭐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실은 일본이 다 했던 겁니다. 제로 금리하고 정부가 막 돈을 엄한 데 쓰고 부동산 같은 데 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효과는 매우 회의적이지만은 이게 순환적으로 뭐 2분기, 3분기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어떤 그 중국의 일종의 경기 회복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작년까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부동산 경기 나빠지는 것도 좀 놔두고 네. 또 지방 정부 재정도 좀 더 좋아지도록 놔두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네. 소위 경제의 질적 성장을 하겠다고 그런 정책을 아마 몇 년 견지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경기 부양해야 되겠다. 네. 하고 경기 부양하기 시작한 거죠. 네, 한국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의 경기 부양한 지가 작년 얼마나 4분기부터 한 1년 하는 거죠. 1년 정도 네. 했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음. 그 정점이 이제 10조 위안의 경기 부양인데, 근데 이제 이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 한국도 그렇고요. 한중일의 동북아 경제의 좀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 토목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건설의 경기 부양을 건설로 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할 때는 성장률이 좋았죠. 사람도 고용하고 뭐 시멘트도 쓰고 하는데 지나고 났더니 이게 뭐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는 잘못된 투자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사실 뭐 SOC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전 정권에서는 우리가 건설에 돈을 안 넣는다고 했는데 2018년에 뭐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2019년에 또 SOC 투자를 또 늘렸습니다. 근데 전 중국이 크게 보면 그런 길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2019년에 SOC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관료들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돈이 안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저는 선택을 중국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국은 5% 성장은 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올해가 5% 성장이고요. 내년도는 이제 뭐 중국의 성장률이 경향적으로 둔화가 되어 왔으니까 이제 중국 정부의 목표는 이제 3월 정도가 되면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의 성장률은 한 4.5% 정도가 금융시장 기대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중국 경제가 아직도 그 투자, 설비 투자고 건설 투자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40%가 넘고요. 그러니까요.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면 39%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의 견주는 G2인데 그 나라 경제가 5% 성장, 4.5% 성장으로 대단한 일 아니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미국은 GDP의 68%가 소비거든요. 소비는 국민들이 쓰면서 당장의 효용을 누리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나의 욕망을 미래에 더 크게 파이를 키우려서 현재의 욕망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범적으로 보면 투자를,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는 경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계속 투자만 많이 해요. 이게 민간 소비로 잘 전이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피곤한 거죠. 벌어들이는 걸 쓰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2% 하는 미국과 네. 욕망을 끊임없이 이연시키면서 네. 5%, 4%, 5% 성장하는 경제는 그 구성원들이 누리는 삶의 만족도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북아가 피곤하고 출산율 낮은 것도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39%, 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듣고요. 뭐 중국에서 뭐 쌍순환이니 뭐니 뭐 네. 내수를 키운다고 열심히 떠드는 지가 몇 년 됐는데 네. 굉장히 힘든 것 같죠? 구조적으로 그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중국의 시장 자체는 크니까 큰 기회가 되지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아직도 이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되게 낮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나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네. 야, 중국은 아직도 네. 기술 개발 투자, 네. 설비 투자, 말하자면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의 소비를 희생하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비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살다가 민간 소비로 잘 트랜스퍼가 된 역사적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뭐 한국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북아의 좀 근면함, 이런 어떤 그 기질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 우리는 뭐 소비하고 싶은데 부동산에 돈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물려 있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거고, 중국도 좀 그런 거죠. 중국의 가계부채 이런 건 제가 데이터를 좀 못 봤지만 아무튼 중국도 경제적 자원이 네. 아직도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우선 금년에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이제 경제가 장기 침체에 추입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선 금년도에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뭐 업종별로라든가 여러 가지. 올해는 뭐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이제 증이익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보면 이 해외 쪽 수출 쪽으로 활로가 있는 기업들의 이익과 또 주가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이제 라면 회사도 한국에서만 파는 데보다 뭐 수출 잘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좋아진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라 밖으로 성장하는 쪽이 괜찮고, 또 올해 2024년만 놓고 보면 올해 뭐 반도체가 어쨌든 뭐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이익인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순수 내수 쪽은 좀 안 좋고, 우리나라 수출이요. 어쨌든 지금은 전년 동기비 플러스가 나는데 11월도 반도체 빼고 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해외 쪽에 활로가 있는 쪽은 좋지만은 나머지 쪽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국에게 치이는 비즈니스가 존재합니다.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쪽이죠. 특히 중국이 뭐 전기차라, 저는 지금 전 세계가 차이나 포비아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데 네.
중국이 잘하는 게 한쪽이 있고요. 음. 뭐 전기차나 반도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그 걱정 중에 하나가 꼭 HBM 뒤처져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레거시 디램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위협적이고 나머지는 덤핑을 치는 겁니다. 뭐 철강, 뭐 인도 요즘에 이제 글로벌한 주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중국 철강에 대해서 인도가 어저께 관세 부과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의 저가 철강이 유통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는 관세 부과를 못 해요. 그렇죠? 뭐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중 FTA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FTA 국가니까 그럴 수도 네, 있겠군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흥미있게 본 그 뉴스 중에 하나는 일본 철강 회사들도 덤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일본이 사실 그런 거 잘 안 했던 나라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의 본산인데 물건을 계속 내놓으니까 일본 같은 데로 견디지 못하고 지금 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은 쪽 아니면 덤핑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질서를 흐리는 쪽. 특히나 제 생각에는 한국의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순환적으로 이익이 나빠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의 어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이 특히 좀 더, 네. 그러니까 일반 코모디티 석유화학 네. 제품, 스페셜티로 가지 않으면 힘든 것 같고요. 네, 철강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업단에서 보면은 좀 M&A 하면서 좀 이제 투자를 좀 과하게 했는데 이게 뭔가 이 좀 그 실익이 있는 투자로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 기업 집단이 대체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네,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중국 회사들이 워낙 세게 치고 나오니까 네, 지금 아주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공급 과잉이죠. 네, 예. 네.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이 실력이 좋아지고 또 실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막 물량으로 막 이런 비즈니스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산업이 이제 직면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중국이 엄청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로 헤쳐나갔거든요. 네, 그때부터 과잉 투자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시진핑 들어와가지고 중국 제조 2025 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첨단 산업에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한 15년 동안에 엄청난 과잉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산업에서 오버 커패시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도 사실은 많은 회사가 망하고 있거든요. 아, 네. 굉장히 심해요, 구조조정이. 뭐 지금 뭐 전기차도 많은 회사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다 그러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 망하는 회사들이 막 싸게 제품을 해외에 처분하는 것도 있고 또 경쟁력이 높아져서 또 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다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진짜 잘 지적하셨는데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차이나 포비아인데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조업 캐파의 한 예를 들면 3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할 텐데 네. 거기서 그렇게 쳐내면은 네. 당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큼이나 제조업잘했던 독일이 네. 2년 연속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중국에 이렇게 경합하는 나라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예컨대 불공정 거래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예전에 WTO나 이런 규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규범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졌죠. 이제 미국이 막 관세 올리고 네.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기 입맛에 맞게 아예 사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 정부 일기 때보다 더 과격했다고 보는 것이 관세는 교역해라. 그렇지만 거기에 코스트를 더 높게 하겠다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아예 뭐 기술 전쟁으로 가면서 물건을 못 팔게 했잖아요. 뭐 반도체 같은 거 못 팔게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는 중국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페어하게 경쟁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규범 자체가 글로벌 사회에서 많이 깨어지면서 그냥 각자 도생의 세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 부과했다는 게 네, 황당한 소리 같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과잉 설비로 인해서 네. 해외 덤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걸 막는 방법은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부가 이런 것들이 세계화 시대의 모범국이었던 한국에게 좋은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과 경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미국이 좀 잡아주고 우리 기업들이 좀 숨쉴 틈을 가지는 측면도 분명히 전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 치고는 중국 기업들이 좀 빨리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받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한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 한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내년에 끌고 갈까요? 뭐 내수가 사이클이 없을 정도로 지금 나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2번이나 3번 정도. 그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민간 소비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가 이제 환율입니다. 지금 뭐 환율이 레고랜드 때 2022년 가을의 고점을 오늘 뭐 뚫고 갔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안정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다소 근데 저는 뭐 대외 교역 쪽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 약세는 원화만의 이 약세가 아니에요. 이제 다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어떤 한해는 좀 금리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이 세계와의 후폭풍이라기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는 세계와의 손익관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벌다가 이 관계가 역전이 돼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야, 트럼프가 막 관세를 올리고 미국이 저렇게 안 했더라도 이 중국과 맺는 관계가 바뀌는 게 과연 그럼 이게 관세 때문인가라고 생각하면 많은 나라들이 그냥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았죠. 한국, 일본, 대만, 독일 같은 데 크게 받았는데 이 관계가 좀 바뀌고 있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경합해서 안 될 것 같은 거는 우리가 그쪽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돈이 또 들어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은이 금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아니 미국이 금리를 조금 내리면 네. 이제 한국 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네. 외화 뭐 유출 때문에 네. 금리를 못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그게 큰 변수가 될까요? 물론 이제 그 개방도는 한국과 대만 뭐 비할 바가 아니고 한국이 금융시장 훨씬 더 고려화된 시장인데요. 대만의 금리는 시장 10년짜리 금리는 2000년대 초부터 금리가 1%가 안 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처럼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내수가 나쁘더라도 경상수지는 흑자라서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율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수가 나쁘면 한은이 과감하게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 미국과 한국만 존재한다 그러면 금리가 미국이 높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가는데요. 한국 정도의 크레딧을 가진 나라 중에서 이 정도 금리를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한국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이 더 좋잖아요. 그럼 일본의 지금 10년짜리 국채사면 최근에 조금 올라도 한 1% 내외인데 한국은 2% 후반의 금리를 받거든요. 미국을 빼면 한국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금리 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장된 거고요. 네. 그거 다 떠나서 네. 내수가 측면에 있는 심각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금리를 낮춰주는 쪽으로 내년에는 당위적으로라도 중앙은행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금리를 낮춰야 된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금리도 좀 내려야,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리도 좀 내려야 되고 과감하게.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지금 새해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지만 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 자체가 상당히 좀 한 4조 원 정도 깎여서 나갔으니까 추경하자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는 뭐 내년도 지출의 뭐 75%를 상반기에 하자 이제 이런 네. 식으로 지금 하여튼 정부 지출이라도 늘려서 네.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네. 그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추경이? 그거는 뭐 나빠지는 거를 막는 뭐 그런 음. 역할은 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 성장의 마중물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좀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거를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되게 걱정거리가 참 많은데 그래도 1% 중반하는 멀쩡한 나라들이 미국 빼고 없습니다. 네, 일본은 거의 제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생각은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나 어차피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코로나 이제 지나고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일본은 제로 성장으로 가는 것 같고요. 유로존은 이제 한 0.5% 성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런 거라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자주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돈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엄한데 중국과 경쟁하는데 기존의 관성대로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예. 일본은 이제 엔화는 포기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엔화 가치 하락은 네. 뭐 한도가 없이 그냥 가만 놔두는 건가요? 왜 경기를 저렇게 정책을 쓰죠?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일본도 이제 물가가 높아지니까, 물가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줘서 구매력을 보존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아베 때, 기시다 때 이 게이달란 같은 데 가가지고 월급 좀 올려줘라 그러고, 또 노동조합 찾아다니면서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월급 올려달라고 싸워 막 그랬거든요. 보수 정당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일본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고령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월급 올려주면 구매력 보존이 되는데, 일본 인구의 3분의 1은 연금 받는 사람이거든요. 연금은 고정된 예금 생활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주가가 뭐 엔저가 되고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 기시다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나쁜 구조라고 봅니다.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인플레는 독이거든요. 내 돈의 구매력이 일본 지금 떨어지니까. CPI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일본 CPI는 2%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1% 초반? 2% 초반. 2.67. 그건 너무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떨어지다가 조금 강해지는 것 같고, 한국이나 중국은 사실은 약간 디플레 모드 비슷하게 1%대로 CPI가 떨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살기 어려웠겠는데요. 어렵죠. 예. 급여도 안 오르고, 그죠? 네. 연금은 픽스돼 있고. 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1.5% 성장이 너무 나쁜 것 같지만은 일본의 0%나 독일의 0.5%나 EU의 0.5%에 비하면 괜찮은 거다. 우리 목표치를 낮추고 살아야 된다.
일단 적응을 하고 저걸 너무 이제 뭐 패배 의식을 갖기보다는 예. 예, 뭐 여기서 우리가 또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장률이라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노동, 자본,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인데, 뭐 노동이야 이제 마이너스 줄어들고 있고, 자본도 이제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결국 이제 생산성밖에 없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근면성이고, 네. 하나는 창의성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다가 10시간 일하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근면성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몇 년 사이에. 네. 네? 네. 그럼 근면성이 떨어진 거를 창의성으로 커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혁신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못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1.5% 성장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없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게 2%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2%거든요. 그러면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2% 성장이 맥시멈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근면성과 창의성에서 다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정신을 안 차리면 정말 네.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거죠. 긴장하고 네. 이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좀 뭐 1% 성장 이렇게 뭐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장률이 앞에 일자 찍힌 게 없었습니다. 없었죠. 재작년에 일 찍고 또 한국은행이 뭐 사실 내년 성장률도 1이지만 후년 성장률을 뭐 또 1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률의 둔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이 낙차 강국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좀 긴장하고 살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 1970년 이후 지난 55년 동안 네. 그죠? 1%, 2% 이하 성장률이 한 5년밖에 없었죠. 물론 마이너스가 한 4년 있었고. 마이너스가 3번 있었고요. 세 번 예, 있었고. 80년도 올샷, IMF 외환위기, 코로나 때.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일회성인 샥이었고 음. 또 98년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1%가 최악의 경기 후퇴인데 그 다음에 99년도에 11% 성장했습니다. 늘 고통은 짧고 V자형으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구조화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노멀로 받아들이고 요 환경 하에서 뭔가 이제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네. 생존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즐겁게 얘기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마지막으로 예. 드리고 싶은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네, 네. 예. 네, 여러분 그 오늘 주제인 개헌 및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데미지를 줬냐인데 뭐 개헌 및 탄핵 정국 자체도 투자 쪽에 상당히 그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어렵지만은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경제 주체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생존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